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정규직 근로자 줄고 비정규직 늘고. 자, 통계청이 어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줄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근로자의 구조를 이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2,2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제 통계를 낸 거죠. 봤더니요, 정규직이 전체에서 61%가 정규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비정규직이 38% 차지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38% 차지하는데 이게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늘고 정규직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비정규직은요, 한시적 일하시는 분들, 시간제 일하시는 분들, 비전용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간제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8만 명 정도가 시간제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의 질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잡혔고, 그 비정규직에서 이제 어떤 세대가 많이 늘어나느냐,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더라. 그 뜻은 의미 있는 변화겠네요. 그렇죠.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제는 정규직에서 일은 못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특히 이제 시간제로 좀 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네. 고령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데 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까 그래프에도 보셨지만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네.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제 근로자라는 개념이 일단 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요. 똑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네. 정규직에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러면 8시간 밑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시간제 근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시간제 근로자의 핵심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원할 때에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한마디로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뭐 자녀 키우다 보면은 사실 시간을 많이 빼야 되잖아요. 일할 때만 딱 일하고 네. 딱 이 시간은 난 쉬고 싶어. 이럴 때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안 가시고요. 네. 비정규직에서 특히 시간제로 많이 가시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늘고 있다더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발적 선택 비율을 선택하신 분들이 61%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제에서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나는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다는 분이 전체 61%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일할 때 이때는 또 일하고 이때는 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만, 이런 일자리만 내가 지원했었지라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 이게 이제 통계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뭐 이미 예상이 되시겠지만 당연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임금 추이는 낮고요. 네. 실제 이제 이번에 통계를 봤더니 비정규직의 임금 평균이 한 204만 원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시간제 같은 경우가 114만 원 정도 이제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시간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규직 8시간보다 덜 일하시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월급 같은 게 낮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뭐 삶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그 시간제 근로자, 특히 이제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대 이상이 많다. 그런데 그 60대 이상도요. 성별로 나눠보자면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은 거군요. 예, 비정규직에 네. 계시고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돌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네. 돌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외국계 근로자 빼고는요.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네.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돌봄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시고 그게 또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추이가 아마 제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제가 이 통계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추이는 계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고령 일자리에 대한 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줄어드는 게 우려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는 보통 우리가 4대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네. 뭐 아시겠지만 고용보험도 있고요, 산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정규직은요, 이제 4대 보험을 안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사실. 대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정규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니까 비정규직 봤더니 60대 이상의 분이 많다더라. 근데 어차피 국민연금이나 사실 이런 4대 보험 같은 게 60대 이상 가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고 싶어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4대 보험을 안 드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법이 4대 보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60대 이상부터 이제 가입이 안 되니까 물론 임의 가입 제도는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으로 본다고 그러면 60대 이상 가입이 안 되다 보니 당연히 뭐 4대 보험 가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추세는 아마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생생 코멘트는요. 트럼프 승리 확률 52%.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박빙으로 계속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승리 확률이 과반을 넘어선 예측이 나온 거네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아니면 내 투자 자산이 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죠. 영향 미쳐요. 이게 네. 아유 미국 대선이 나랑 무슨 상관이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어느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노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물론 동일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참 이게 중요하죠. 여론조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 때문에 떠들썩하지만은 네.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군중심리 때문에 몰려가겠죠. 예, 몰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론조사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는데 미국의 한 정치 매체에서 조사를 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 과반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한 정치 매체에서 조사한 거지.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라들 보면은 박빙 아니면은 또 해리스가 우세하다. 네, 해리스가 네. 우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관심사가 있고요. 또 이 뉴스가 왜 화제가 됐냐 그러면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앞섰던 것이 지난 8월 이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역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뭐 반응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는 속단할 수 없지만 초박빙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가 상승할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또 부채를 낼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 국채는 더 많이 발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 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강달러 지수로 가겠죠. 왜냐하면 달러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금리가 안 내리니까. 네. 그럼 강달러 지수가 된다면 환율이 높아지죠. 그럼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물가가 마찬가지로 또 고물가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미국의 대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뭐 다시 강달러 지속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가 미국 경기 낙관론도 하나의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금리를 높이면 사실상 경기가 둔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방송 나서 말씀드렸지만 참 부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네네. 왜 그러냐면 아니 고금리 5% 이상의 기준금리를 높였는데 그럼 경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경기도 좋으면서 물가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로 아이러닉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지금 현재. 물론 뭐 숨어있는 부채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아니 뭐 물가도 잡히면서 경기도 좋아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 낙관론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 낙관론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거든요. 금리 인하된 얘기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경기 둔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금리 인하의 신호가 아니면은 그 순서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네. 지금 1,380원 정도 하거든요.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1,300원 초반에 하다가 지금 1,38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뭐 1,400원 뚫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상 계속 강달러 지속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들어와야 됩니다. 당연히 수입 물가 높아지고 소비자 물가 높아지고 그러면 물가가 계속적으로 고물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 전환으로 인한 리스크, 또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수혜를 잇는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소외를 당하는 업종도 있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재편, 뭐 무역 장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친환경 에너지는 정말로 네.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추진했던 것이 친환경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석 연료가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태양광,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각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약을 했죠. 아니, 공약까지는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하겠느냐, 막대한 보조금 주는 거 이거 폐지하겠느냐 봤을 때 시장에서는 믿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개정하려면 상원, 하원 다 통과돼야 됩니다. 못 네. 바꾸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단은 친환경 정책에서 멀어지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포트폴리오는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는 미국이 관세를 이제 강화할 겁니다. 그러면 네. 관세 강화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들 관세에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방위 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뭐 중동 전세도 계속 전쟁 중이고 그렇죠. 네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이 되게 잘 나가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방산 쪽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뭐 해리스가 되든 뭐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간에 네. 누가 되던 간에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맞습니다. 믿어야지 네. 뭐 미국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뭐 네. 2차 전지, 철강, 뭐 자동차, 반도체 사실 좀 직접적인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네. 어떻게 그쵸. 봐야 될까요? 미국은 보세요. 일단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칩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자국 내 반도체를 사오는 법이 있습니다. 살리는 법이 있죠. 각각의 보호 장치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네. 자국 우선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되던 간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라든지 정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거예요. 세제 혜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사업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보조금 주면서 살리고 있군요.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 보조금을 정확하게 줘서 좀 기업을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산업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리스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상 똑같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 생각은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다. 반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을 봐도요 똑같아요. 그냥 미국 우선주의, 우리나라가 미국이 잘 돼야 돼. 이거는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인데 자국 내 나라에 와서 산업을 해라. 이게 칩스법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미국에서 공장 세우고 미국에서 투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됐든 간에 똑같다. 믿을 거는 우리나라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옹호한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냥 미국은 미국대로 있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정말 다사다난한 아파트 단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까지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사가 또 멈췄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본다 그러면요. 네. 진짜 수혜를 많이 입은 단지예요. 오, 제가 네. 봤을 때.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도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넘어져다 보니까 네. 뭐 아마 입주자분들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오. 왜냐면 특혜 많이 받았고요. 수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크잖아요. 12,0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12,000가구가 넘.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건설사들부터 시작해서 네. 얼마나 많은 그 하위 하청업체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부동산 우리 그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변경했을 때 사실상 이거를 눈치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간에 지금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어떤 케이스냐면 딱 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쌌었어요. 근데 진행이 될수록 그 사이에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건설사들의 부담이 더 커지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네. 그러냐. 건설사들이 난 도저히 이 가격에는 건설 못 하겠다. 우리 돈 더 내놔라.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못 해주겠다 하다가 막 소송까지 가고 결국엔 합의가 잘 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퍼졌습니다. 어떤 네. 문제냐?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조경하는 회사.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경이 또 그 아파트 네임밸류예요. 또 가보면 이쁘잖아요. 네. 그럼 막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보이고 근데 요즘에 아파트 추이가 그렇습니다. 조경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조경이 들어가는데 이 계약했을 때보다 너무 오른 거죠. 자재 비용들이 너무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는 조경을 못 하겠다. 나무 못 심겠다. 인테리어 못 하겠다. 돈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네. 조만간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적용공사가 안 끝나면 어떻게 입주합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합에 한 170억 원 정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가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둔촌 주공은 12,000가구가 넘고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정말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일단 위치상 사실상 네. 올림픽파크 포레어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입지상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 환경도 나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양했을 때도 물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제 평형과 평형이 서로 맞닿아 있어서 화장실 문, 부엌 문을 열면 서로 맞대고 볼 수 있는 게 너무 가까이 이런 문제는 사실상 분양 때 있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미분양 같은 건 없고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승행에 성공했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과거에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는 올림픽파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게 된 케이스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건설과 관련된 뭔가 교과서라든지 수업에 제가 봤을 때 이 올림픽파크온이 역사적으로 하나 한 줄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금리가 낮았을 때 들어갔다가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에 시공을 하고 그게 또 지금 와서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대표적인 뭐 올림픽파크 포리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입지상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고요. 아마 조합원들은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그럼 무조건. 결국에는 이거 네.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봐요. 뭐 170억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 입주자 네. 분들도 분양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양 초비 분양가보다 지금 시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디딤돌 대출 축소 유예 오락가락 정책 혼란입니다. 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에 혼란이 가중되자 급하게 축소 조치를 유예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그제인 월요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었는데요. 시행 3일을 앞두고 갑자기 유예가 됐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동아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원래 축소하려고 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게 가계 대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이슈는요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은행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은행들이 동참하는 이유는 막대한 예대 마진을 지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호재를 부르고 있죠 사실상. 이건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계대출이 사상체제치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출렁이게 되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출렁이면 민심이 좀 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 대출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잘 나오니까 다 레버리지 끼고 뭐 갭 투자도 하시는 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올랐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 대출 조이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서 은행들을 압박했어요. 은행들이 이제 대출 안 내줍니다. 지금 은행 잘 안 나와요. 네. 다 했는데 또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비판이 오느냐. 정책자금 대출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정책자금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인데 DSR에 포함이 안 돼요. 뭐 DSR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은 DSR에 포함 안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이 정책자금 가지고 이 아파트를 구매로 가는 겁니다.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정책자금의 디딤돌 대출 이것도 규제하자, 총량 규제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서민 작품이에요. 네. 서민 자금인데 야 이것까지 막아버리면 서민들은 그럼 뭐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이제 유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에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시행 3일을 앞두고 갑자기 유예되다 보니 네. 좀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합니다. 그래서 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7월에도 DSR 스트레스 금리 2단계 도입을 갑자기 2달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을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뭐든지 이제 정책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게 뭐 나쁜 정책이든 좋은 정책이든 간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시장에서는요 그걸 소화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살아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최악은 뭐냐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정책이. 그러면은 지금이네요. 지금. 네. 네, 시장의 참여자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럼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저렇게 하겠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입니다. 이게 원래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준비 다 해놓고 있었어요. 야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가라고 이제는 다 약속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2달 연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주 남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야 이거 막차 타야 돼. 2달이 있으면 대출 안 나와. 그러니까 막 6월, 7월, 8월 그때 가계대출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 막차 타야 되니까. 그래서 가계대출 그때 폭등했죠. 이거 다 받고 뭐 삽니까? 수도권 서울 집 사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수도권 집값이 또 그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그게 끝났어요. 그러다가 7월과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 가계대출 폭증하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대출 정책 관련해서 은행들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해요. 야, 은행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근데 실수요자 대출도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또 시장에서 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금감원장이 자기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는 말을 뒤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요, 제각각 대출금리 상향했죠, 한도 줄이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 당시 무슨 얘기했냐면 어쩌라는 거냐. 아니 대출 조율해서 대출 조율했는데 이제 와서는 실수요자 이거 풀어줘라 그러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시장이 굉장히 혼란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대출, 대표적인 서민 대출인데 이거 맞겠다. 이거 대출 총량 맞겠다. 덜 나오게 하겠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는 디지털 대출 믿고선 계약 다 해놨는데 갑자기 자금이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네. 이걸 또 유예를 했습니다. 이게 폐지한 건 아닙니다. 아예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아니야 없었던 일이야 이건 아니고 유예했는데 언제까지 유예할지 모르겠지만 규제 정책에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이 2달 연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어느 장단에 놓을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간에 일단은 약속을 꺼냈으면 시장에 던져놨으면 그대로 가는 게 어차피 시장에서는요 소화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소화시키기 때문에 시장을 믿고 일관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와도 그냥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번복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처 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예외를 만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정책 대출이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6억 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을 대상으로의 금융 취약계층 보호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엇갈리는데 이에 대해 평론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국토부 말이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자금 대출을 DSR까지 규제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DSR이 포함이 돼버리면은 서민들은요 대출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내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는 자금을 구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은행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입구 컷이라고 얘기해요. 들어가자마자 네. 컷 당한다. 상담하려고 그래도 소득 때문에 잘리고. 상담 뭐 이런 시작도 안 되겠네요. 네,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드니 그러면 네. 결국에는 디딤돌 대출 같은 사실상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 들어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정책 자금마저도 뭐 스트레스 DSR에 들어오게 되고 DSR 규제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사실상 소득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영영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내 집 마련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책 자금만큼은 사실상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사실상 대출 총량이 늘어났다는
유리한 이유는요. 사실상 이제 고가 주택이 중심으로 간 겁니다. 강남 중심, 그다음에 마용성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거지. 사실 이렇게 서민 자금 때문에 뭐 대출이 총량이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정책 자금만큼은 서민들을 위한 자금이다 보니까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남겨줘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예정대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시행이 된다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이 5억 원 이하잖아요. 네. 그럼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타격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왜 타격을 받냐면 일단 디딤돌 대출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가구 소득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열심히 맞벌이해서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서민 상품을 보시면 되겠고 순자산 가액이요 4억 6천9백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당연히 모든 가구가 다 무주택자여야 되고 또한 금리가요. 지금 보면 2.65에서 3.95%거든요. 오늘 제가 방금 디딤돌 대출 사이트에서 보고 왔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높아요. 아, 네, 네. 디딤돌 대출이 상단이 3.95, 그럼 거의 4%잖아요. 시중금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책자금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과거에는요 디딤돌 대출하면은 2%짜리 다 아무리 높아도 2%였거든요. 근데 3.95% 최대. 그래서 이것도 높인 겁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낮았다가 최근에 높였어요. 이거는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서민자금인데 낮게 가야죠. 일단은 지금 최대가 3.95고요. 대출 한도가 4억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4억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30년이 최대예요. 받을 수 있는 게. 그럼 원래 40년짜리도 있었다가 이거 없애버렸죠. 그래서 30년이 최대고 가장 중요한 거 대상 주택이 5억 이하 주택을 샀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5억 이하 주택.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돼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인터뷰 나왔을 때가 6억까지 된다는 거였어요. 질문이.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의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의 집을 샀을 때 디딤돌 대출 받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 6억 이하 있나요? 신축 중에서? 다들 신축 살고 싶어 하시니까 없거든요, 사실상. 그럼 결국에는 지방에서 많이 이용하세요, 이 자금을. 근데 이거를 규제해버리면 지방에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지방에 계시는 사실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책 자금만큼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비판 많죠. 어떤 네. 정책을 하던 간에 뭐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 거 휘둘리지 말고 정책 자금만큼은 서민들 편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좀 일관성 있게 유지를 네. 하고 또 주금도 너무 높지 않게 하면 바라겠다는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잠정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대출 예정인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항상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보통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 집 마련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인데 항상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디딤돌 대출이 있지? 그러면 나는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50일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50일 전이요? 예, 50일 안에는 안 나와요, 이거. 그러면 50일 이후에 미리 이거 자금 계획 짜고 신청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뭐 한 달 남겨놓고 뭐 디딤돌 대출 받겠다 그럼 당연히 안 나오죠, 자금. 그러니까 대출 계획이라든지 자금 마련에 대한 플랜을 먼저 갖고 들어가는 게 내 집 마련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아파트 가격 오르니까 나는 포모족처럼 나만 소외될 것 같으니 얼른 아파트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소득과 나의 재산과 그다음에 내가 살아갔을 때 그 플랜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할 포인트를 잡아야지 남의 쫓겨가듯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만약에 내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디딤돌 대출 알아보시고 또한 대표적인 또 정책 자금은 보금자리 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대상자가 넓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안 된다 그러시면 실망하지 말고 보금자리 론을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제발 청약 조증 좀 들자. 청년 도약
계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금리도 높고 해서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셔서 일단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플랜이다. 그래서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시니어 세대, 장년 세대라면 아직도 우리 자녀가 청약 통장이 없다 하신 분들은요.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청약 제도는 항상 바뀝니다. 전문가들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하도 바뀌어갖고 청약 제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제도가. 그러니까 일단은 청약 통장 가입 먼저 자녀 세대 꼭 해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소득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금자료 같은 경우는 8천만 원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도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자산 가액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보금자리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가셔갖고요, 보금자리론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제 보금자리론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과 같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시면 다 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활용하셔서 뭐 내 집 마련 필요하다, 내가 지금 내 집 마련 장만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자금 계획을 꼭 세워두시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출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전세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실까요? 요거는요, 진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세 사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인들이죠, 이제 집주인들의 신용을 보고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줄지 말지. 왜냐하면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게 임대인한테 가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이 돌려줄 여력이 안 되고 상환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낭패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의 이제 신용도를 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일단 임대인들이 신용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세를 못 구하겠죠. 그럼 들어간 전세입자가 문제예요. 이미 들어간 전세 세입자는 나는 전세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받지를 못하는군요. 뒤에 있는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사실상 임대인은 그 돈 받고 돌려주거든요. 네. 근데 현실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전세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은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임대인은 뭐 돈을 못 돌려줘 라고 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여러분 그냥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셔갖고요. 바로 그냥 근저당에 걸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든지 저당을 잡아놓으시든지 그냥 바로 그냥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아요. 막 돈 달라고 해봤자 어차피 임대인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겁을 내갖고요, 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임차인들 같은 경우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 좀 여러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네,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추이를 본다 그러면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추이가 계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4월 같은 경우가 117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늘어납니다. 10월 17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자금이 119조 368억이 돼요.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추이입니다. 이게 계속 우상향되고 있거든요. 뭐 월세가 많아진다, 전세 뭐 포비아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안 산다 하지만은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건수는 줄었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는다는 얘기는 뭐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는 뭐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제 부동산 제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을 봤을 때요, 이런 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좀 없애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 안정적인 전세 거래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좀 세입자들의 대출 수요가 막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집주인 때문에 전세가 안 빠져서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요즘 워낙 갭 투자들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바로 그냥 경매로, 임의 경매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예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못 구해서 돈을 못 돌려준다는 거는 그건 임대인의 문제인 거죠. 뭐 세입자가 왜 피해를 받습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고요. 저도 전세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능력이 없는 임대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세요. 돈이 없는데 갭 투자로 그냥
집을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정말 막 이게 팩트가 맞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임대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임의 경로로 들어가는 게 저는 속 시원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경매 들어가면 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금보다 경매 낙찰 대금이 낮아서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런 임대인이라 그러면 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임차인들은. 이거야말로 이제 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르다. 왜냐하면 계속 질질 끄면은요, 뭐 정신 멘탈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의 도움을 빨리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때 갭 투자 안 하면 바보다라고 좀 유행처럼 번졌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갭 투자가. 네. 자,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가계 부채와 함께 집값, 특히 서울 집값 자극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대출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 그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상방 요인이 하방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서울 이제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이 상방 더 올라갈 요인이 있고요. 하방 요인 떨어질 요인이 있는데 일단 상방 요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면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력이 생깁니다. 왜? 금리가 싸다 보니까 대출 받으시는 분들 많아져요. 그게 어디로 흘러오느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방 요인으로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는 이유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포모족이 일어났어요. 나만 지금 뭐 후퇴되는 느낌? 네. 나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나만 소외되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나? 지금 빨리 사야 되나? 뭐 서울 수도권 이렇게 오른다는데 이런 마음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그냥 계획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슬슬 수요잖아요, 사실. 예, 매수 수요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붐이 또 조금씩 일고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는 사실 상방 요인이 또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서울 부동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방 요인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요인은 바로 이제 대출 규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파트나 내 집만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면 일단 매수 심리가 꺾여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가 그걸 알고 있어서 금리 인하 0.25%포인트 정도 떨어뜨리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러분 은행 가보십시오. 부동산 대출 주담대 받는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요 아예 대출이 안 나요. 일단은 시중은행에서 네. 다주택자세요? 대출 안 됩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하고요. 1주택자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주택자만 이제 대출이 나오는데 대출 규제마저 그러니까 대출량마저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되다 보니까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대출 자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내 집 마련 하고 싶어도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꺾인 상태예요. 매수 심리가 완전 꺾인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집값에 대한 하방 요인은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앵커님께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혼란만 더 가죠. 엄청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눌러놓은 상태예요. 네.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금리 인하 때문에 막 올라가야 돼요. 자산 시장이 막 뜨는 시장입니다. 쭉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대출 규제로 막 눌러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한 방에 빵 터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정책이 또 오락가락 하게 되면은 내년에 갑자기 풀어준다. 뭐 다시 한번 뭐 대출 규제 빵 터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전문가들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불붙은 정년 연장 논의, 정년 65세 시대에 열릴까입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가속이 붙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정년이 최대 65세까지로 연장된다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이슈예요, 사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거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지금 돌아다니시잖아요. 4분의 1,
그저 20%니까 5분의 1이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요, 절반, 한 40%가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연령, 퇴직 연령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은퇴 연령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에 아시겠지만은 60세가 딱 퇴직 연령이거든요. 네. 법정 연령인데 이걸 65세로 연장하자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어차피 노동 인력이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60대 이상이 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정년 연장 논의는 분명히 돼야 되고 제 개인적 생각도 65세로 늘려주는 게 또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는 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했던 게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리들이 많아요. 그럼 정년 연장을 한 거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 근로에 임금이 되게 낮으신 저임금 분이고 근로자. 예, 네. 이런 분들이신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2,300명이나 된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신규 인력을 채용을 못하니 이분들에 대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 이슈가 이제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일자리의 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이제 노인분들이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시니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네. 그다음에 일자리 질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려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확충과 더불어서 노인 일자리의 질, 이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공공 일자리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굉장히 고급 인력도 많거든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좀 전방위적으로 도입을 해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전공 살려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마 많은 시니어분들, 많은 장년층 분들이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어떤 문제가 먼저 시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금 개혁이나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 설정도 아직 부진한 상태고요. 정년 연장 시에 청년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이 이게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년이 60세입니다. 연금은 지금은 3세죠 올해는. 근데 이제 결국엔 65세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임금에 대한 공백 상태가 지금 3년, 5년이 벌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나는 은퇴했는데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네. 왜냐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통계를 정확히 보면은요,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20대들 없습니다, 지금 진짜. 옛날에는 이게 항아리 구조였잖아요. 네. 이게 항아리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40대들이 네. 이제 60대가 돼버려갖고, 이제는 이제 장년층이 더 많아지는 구조예요. 역피라미드로 예.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는 인구 자체가 20대들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정년 연장을 해도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서 정년 연장해서 좀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제 근로소득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큰 기업과 작은 기업에 날려요. 그러니까 다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의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은퇴 안 하고 계속 일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들은 환영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싫죠. 왜냐하면 임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 인구일수록 사실 연봉이 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기업들마다 분명히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겠고, 실제 최근에 이제 서베이 조사가 된 게 있는데 그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은요, 기업들의 10곳 중 8곳이 환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다 저희 중소기업들입니다. 네. 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뭐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요.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까지 늘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도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취지에 공감해요. 이분 아시겠지만은 그 부영 회장님이시고요. 예전에 아시죠? 그 네. 청년들 신혼부부 애 낳았으면 1억 원씩 줬던 그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직접 주셨거든요. 요번에 노인의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노인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65세를 자기가 늙었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65세 그 다음 첫 해부터 전체 임금의 60%만 임금을 주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는 75세 되면 20% 본봉의 20%만 주자.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취지로 하셨는데 뭐 그런 취지는 충분히 뭐 공감을 하고 이게 아마 시발점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던진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사회 전방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